재벌은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15명의 유명한 의사들에게 수천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낸 사람은 자격증도 없는 보모였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고 우리 작업을 좋아하신다면 댓글에 원해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 채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100만 장자의 심장은 곧 사라질 예정이며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의 댓글에 링크로 답해드릴게요. 500만 원짜리 수입 가죽 서류 가방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태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15년간 사업 세계에서 단련된 그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성북동 대저택의 흰색 거실 한가운데에서 쌍둥이 아들 하람과 도윤이 서 있었다. 그것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6살 어린아이답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평생 걸을 수 없다고 선고받았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다. 근육 위축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두 아이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서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새로운 청소부 아줌마 소희를 환자로 삼아 진료 놀이를 하고 있었다. 소희는 노란 고무장갑을 낀 채 바닥에 누워서 아이들의 놀이에 함께하고 있었다. 더 허약하다고 의사들이 말했던 하람이 휠체어도 없이 지지대도 없이 혼자 힘으로 2걸음을 내디뎠다. 작은 발이 카펫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수년간의 진단을 완전히 뒤엎는 순간이었다. 불가능이 눈앞에서 가능으로 바뀌고 있었다. 태경의 심장이 충격과 공포 사이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말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사들이 모두 틀렸단 말인가? 스위스 전문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일시적인 착각이란 말인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람이 웃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태경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아들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하람이 카펫 위로 넘어졌다. 아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희가 재빨리 움직여서 아이를 안아 올렸다. 주인의 분노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태경은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아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팔다리를 더듬었다. 골절이나 상처가 있는지 찾았다. 불안과 공포가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숨이 가빠졌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아빠, 저희가 파란 아줌마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의 시선이 천천히 소희에게 향했다. 공포와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한때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힘이 넘쳐 보였다. 모든 것이 의학적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었다. 그가 지난 4년 동안 알고 믿어왔던 현실 그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태경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수억 원을 쏟아부어온 치료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해외 전문가들과의 상담은? 최고급 의료 장비는? 그리고 이 파란 옷을 입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소희는 여전히 하람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파란색 청소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얼굴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태경이 아이를 자신에게 안아오려고 하자 하람이 울면서 소희 쪽으로 손을 애타게 뻗었다. 아빠가 아니라 소희를 찾았다. 그 순간 태경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이들이 친아버지보다 이 낯선 청소부 여자를 더 찾고 있었다. 더 신뢰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뼈를 파고드는 아픔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고 압도적인 것은 두려움이었다. 순수한 공포였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기적이라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일이면 아이들이 다시 무너져 내린다면? 혹시 이것이 증상의 일시적 호전이고 곧 더 심각한 악화가 온다면?
의사들이 경고했던 그 위험한 순간이 지금인가?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소희는 굳건히 서서 도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담담했다. 태경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패닉 상태에서 하람을 자세히 살폈다. 온몸을 더듬으며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작은 멍이라도 있는지 피부에 긁힌 자국이라도 있는지 찾았다. 아이는 그저 울면서 소희를 가리켰다. 청소가 그녀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랬다. 태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제가 당신에게 돈을 주는 건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아이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간호사 선생님 몰래 아이들이 놀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고 싶다고 제게 매일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태경은 온몸을 굳히고는 그녀를 똑바로 마주했다. 의학적 동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불신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뭔데 감히 전문가들의 치료 계획을 무시합니까? 소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직접 보세요. 그녀가 하람을 가리켰다. 하람이가 걸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걸었어요. 이번에는 도윤을 가리켰다. 도윤이가 뛰었습니다. 두 다리로 힘차게 뛰었어요. 이게 약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태경은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완전히 갈라졌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장면의 불가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에 있는 두툼한 의료 기록 파일은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예측한 적이 없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이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였다. 의사들이 모두 틀렸거나 아니면 소희가 엄청난 운으로 비극을 일으키지 않은 무모한 사람이거나 그는 전문가들의 논리를 선택했다. 사업에서 그랬듯이 전문성과 경력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해고했다. 목소리는 냉정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분안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소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도전하듯 말했다. 제가 떠나면 아이들은 다시 꺼질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인형처럼 될 겁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태경이 문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 은정이 금속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저녁 주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들이었다. 그녀의 단단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엄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무거운 분위기가 더욱 짓눌리는 것 같았다. 소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가 쫙 빠지는 것 같았다. 그 주사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매일같이 목격해왔다. 아이들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순간을. 그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생생하고 활발했던 아이들이 마치 인형처럼 변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집의 주인은 태경이었다.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를 선택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하람과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들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은정이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소희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을 침범한 무지한 침입자를 보듯이. 태경은 두 여자 사이에 서서 깊이 고민했다. 한쪽은 의학 자격증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전문 간호사였다. 병원장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었다. 다른 한쪽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평범한 청소부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그러나 그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다. 합리성을 선택했다. 숫자와 자격증을 선택했다. 전문가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평생 후회할 결정이 될 것이었다. 은정은 상황을 보자마자 쟁반을 요란하게 내려놓았다. 주사기들이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쌍둥이들에게 달려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꺼냈다.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빈맥이었다. 은정이 날카롭게 태경을 꾸짖었다. 사장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허락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스트레스가 근육 퇴화를 가속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요. 태경은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였다. 은정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 도시 최고의 소아 전문 간호사였다. 병원장이 직접 추천한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소희는 조용히 아이들을 관찰했다. 간호사가 오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밝게 빛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꺼졌다. 도윤의 반짝이던 눈빛이 주사기를 보는 순간 공포로 가득 찼다. 소희가 천천히 노란 고무장갑을 벗으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저 선생님이 일으키는 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공포예요.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비웃었다. 아이고, 무지하시네요. 그건 플라시보 효과일 뿐입니다. 소희가 반박했다. 아이들에게는 근육이 있고 힘도 있습니다. 부족한 건 에너지예요. 약물 때문에 억눌려 있거든요. 태경의 눈이 커졌다. 소희가 지금 전문 간호사를 범죄로 고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은정 선생님이 편의를 위해 아이들에게 약을 먹입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재우고 그 시간에 전화만 하시잖아요. 제가 매일 봤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 자유로웠을 때 아이들이 되살아났어요. 태경은 충격에 빠졌다. 은정이 패닉 상태로 의학적 권위에 호소했다. 약물 투여 시간이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지금 투여하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아이들이 위험해요. 태경이 깊게 망설였다. 아들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람의 입술이 떨렸다. 도윤은 소희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아이들의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 주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애타게 말하고 있었다. 은정이 다시 급하게 말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지금 투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옵니다. 그녀가 전문 용어들을 쏟아내며 증상들을 나열했다. 태경은 압도당했다. 그는 사업가였다. 의학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를 신뢰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투여하세요. 소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사장님, 제발요. 아이들을 보세요. 하지만 태경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차갑게 말했다. 한 달치 급여는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나세요. 만약 돌아온다면 제가 당신의 평판을 완전히 망쳐놓겠습니다. 소희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도윤 때문에 울었다. 아이가 작은 손을 애타게 뻗고 있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파란 아줌마. 도윤이 눈물로 속삭였다. 은정이 그를 붙잡고 데려가기 직전이었다. 태경이 소희의 팔을 놓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전투는 졌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물건을 챙겼다. 시선이 소파 위의 노란 장갑에 머물렀다. 재빠르게 그것을 집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주의가 흐트러진 순간 은정이 주사, 약물을 꺼낸 빈 약병을 몰래 주워 장갑 안에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가겠습니다, 태경 사장님. 그녀가 존엄하게 말했다. 현관에서 빗소리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가운데 그녀가 멈췄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 왜 은정 선생님은 약병을 집 약장이 아니라 개인 주머니에 보관할까요? 태경이 얼어붙었다. 그 질문이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다. 부엌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세요, 오후 2시 녹화 영상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희는 폭우 속으로 나갔다. 빗물이 그녀를 흠뻑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노란 장갑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부적처럼 진실을 밝힐 유일한 증거를 손에 쥐고 떠났다. 은정이 주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경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하려 했다. 사장님, 제발 생각을 다시. 하지만 태경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물리적으로 막았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업 협상을 끝낼 때의 그 목소리였다. 한 달치 급여는 내일 아침까지 입금하겠습니다. 태경이 계속 말했다. 소희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세요. 만약 돌아온다면. 그가 잠시 멈췄다.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했다. 제가 이 업계에서 당신이 영원히 일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완전히 망쳐놓겠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위협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가 작은 손을 그녀를 향해 떨며 뻗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녕히 가세요, 파란 아줌마.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은정이 그의 팔을 붙잡고 주사실로 데려가기 직전이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영원한 이별을 예감하는 것 같았다. 태경이 소희의 팔을 놓았다. 그녀는 깊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전투는 완전히 졌다. 전문가와 권력이 승리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주웠다. 작은 도시락 가방과 낡은 가디건, 가난한 사람의 소지품들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소파 위에 던져진 노란 장갑에 머물렀다.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이 집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장갑은 아이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재빠른 동작으로 집어들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모두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소희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다. 태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정은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소희는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작은 빈 약병을 발견했다. 은정이 주사 약물을 꺼냈던 바로 그 병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몸을 숙여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약병을 집었다. 노란 장갑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가겠습니다. 태경 사장님.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존엄함이 담겨 있었다.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는 존엄함이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현관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다.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대저택의 거대한 현관문 앞에서 소희는 잠시 멈춰 섰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폭풍우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었다. 진실로 가는 열쇠를 남기고 싶었다. 사장님,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경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왜 은정 선생님은 약병을 이 집 의료용 냉장고가 아니라 자기 개인 가방 주머니에 보관하실까요? 태경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간단한 질문이 예리한 칼처럼 그의 논리를 찔렀다. 왜 그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의료용 약물은 항상 적절한 보관이 필요했다. 특히 주사제는 더욱 그랬다. 그런데 왜 은정은 그것을 개인 소지품에 넣어 다녔을까? 소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씨앗을 심었다. 의심의 씨앗을. 부엌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보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오늘 오후 2시 녹화 영상이요. 은정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직접 보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폭풍우 속으로 걸어나갔다.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를 완전히 적셨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란 장갑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마치 신성한 유물을 지키듯이. 부적처럼. 그 장갑 안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가 들어 있었다. 은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열쇠가 그녀의 손에 있었다. 소희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경찰서로 가야 했다. 혼자서라도 싸워야 했다. 대저택 안에서 태경은 굳어 있었다. 소희의 마지막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왜 개인 가방에? 그는 천천히 아이들이 있는 방을 바라보았다. 은정이 주사를 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무기력함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그를 짓눌렀다. 태경은 여전히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가 사라진 그 문을,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고요함이 이제는 그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침묵이 아니라 공허였다.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은정은 분명히 말했다. 약을 몇 분 전에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소희는 오후 2시에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태경은 사업가였다.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을, 파트너의 감춰진 의도들을, 그는 항상 증거를 찾았다.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태경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 방 안에는 작은 보안실이 있었다. 벽 뒤에 숨겨진 문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저택 곳곳에 감시 카메라 화면들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태경은 부엌 카메라, 녹화 파일을 찾았다. 오늘 날짜, 오후 2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부엌이었다. 그러다 은정이 들어왔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태경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눈을 화면에 고정시켰다. 은정이 자신의 큰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꺼냈다. 라벨이 없었다. 의료용 표시도 없었다. 공식적인 약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병에서 액체를 오렌지 주스 잔에 부었다. 조심스럽게 섞었다. 그리고 쟁반에 올렸다. 태경의 등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는 영상을 다시 돌려서 봤다. 1번, 2번, 3번, 확실했다. 은정은 의료용 냉장고에서 약을 꺼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개인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액체를 꺼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태경은 다른 카메라를 찾았다. 거실 카메라. 오후 2시 15분, 재생했다. 화면에 아이들이 보였다. 하람과 도윤이 소희와 함께 놀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명력이 넘쳤다. 그러다 은정이 들어왔다. 오렌지 주스를 들고. 아이들아, 간식 시간이에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아이들이 주스를 마셨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람이 계속 블록을 쌓았다. 도윤이 소희와 이야기했다. 하지만 5분 후 변화가 시작됐다. 하람의 손에서 블록이 떨어졌다. 아이가 어지러운 듯 머리를 흔들었다. 도윤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희가 놀라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은정은, 그녀는 무표정했다.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차갑게 아이들을 안아올려 의자에 앉혔다. 무감정하게, 기계적으로. 이 여자가 아이들을 약물로 재우고 있었어. 태경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확인이 그를 완전히 짓눌렀다. 4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다. 그는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해외 병원들을 방문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병은 없었다. 적어도 그들이 진단했던 그 병은 없었다. 근육 위축증은 거짓이었다. 아니, 어쩌면 진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약물로 인한 것이었다. 은정이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먹이고 주사했던 그 약 때문이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독극물 투여. 아이들은 병들지 않았다. 중독되어 있었다. 태경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벽을 짚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자신이 돈을 줬다. 자신이 은정을 신뢰했다. 자신이 소희를 쫓아냈다. 소희. 그는 유일하게 진실을 본 사람을 내쫓았다. 유일하게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 용감한 여자를 위협하고 모욕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폭풍우 속을 걷고 있었다. 혼자서. 아무 보호도 없이.
최악의 것은 그게 아니었다. 최악의 것은 지금 이 순간 은정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주사를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독을. 태경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희를 찾아야 했다. 당장. 지금. 폭풍우가 서울을 강타하고 있었다. 태경은 차고로 달려갔다.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았다. 직접 가야 했다. 스포츠카 열쇠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다.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울부짖듯 켜졌다. 차를 몰고 나가기 전 태경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정장은 완벽했다. 머리는 단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절망에 빠진 남자의 눈이었다. 소희 씨를 찾을 거야.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반드시 찾아서 데려올 거야. 그는 차를 몰고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다. 빗물이 앞 유리를 두들겼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더 큰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 방에서 심장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지속적인 경고음이었다. 하람의 심박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약을 먹고 일찍 잤다. 폭우 속 어딘가에서 소희는 걷고 있었다. 저택에서 시내로 가는 긴 도로를 따라 차도 없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아직 멀었다. 파란 청소복이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다.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노란 장갑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그 안에 숨겨진 약병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온 고통 때문이었다. 경찰서에 가야 해. 소희가 혼잣말을 했다. 증거를 보여주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었다. 과연 믿어줄까? 재벌 사장을 상대로 한 가난한 청소부의 고발을. 변호사도 없이, 연줄도 없이. 그 순간 저택에서 알람, 소리가 더 커졌다. 마침내 은정이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급히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하람이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도유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은정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하람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너무 빨랐다. 위험하게 빨랐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오늘 저녁 주사에 사용한 약물의 양이 잘못되었다. 평소의 3배였다. 너무 화가 나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패닉이 그녀를 삼켰다. 만약 구급차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약물이 발견될 것이다. 정체불명의 진정제가, 자신의 의료 면허가 박탈될 것이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아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탓해야 했다.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획이 짜여졌다. 소희, 오늘 해고된 그 청소부, 완벽한 용의자였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다. 먼저 구급대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녀가 울먹이며 외쳤다. 목소리를 최대한 절박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중독되었어요. 해고된 청소부가 뭔가를 먹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태경에게 전화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1번, 2번, 3번. 태경이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 소음이 들렸다. 사장님, 은정이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다. 하람이가 죽어가요. 도윤이도요. 그 청소부가 뭔가를 했어요. 독을 먹였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태경은 차를 급정거시켰다. 타이어가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차가 옆으로 흔들렸다. 한순간 그는 의심했다. 은정의 말을 믿어야 할까? 하지만 영상이 떠올랐다. 은정이 약물을 섞던 모습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들어보세요, 은정 씨. 태경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한 짓을 다 봤습니다. 오후 2시 부엌 영상을요. 침묵이 흘렀다. 구급차가 오면 협조하세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조용히 따라가세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엑셀을 밟았다. 소희를 찾아야 했다.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증거를 가진 사람은, 폭풍우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었다. 그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태경은 고속으로 차를 몰았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도로를 살폈다. 소희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차도 없이 걸어서는 말이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었다. 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이었다. 파란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도로 옆을 걷고 있었다. 태경의 심장이 뛰었다. 소희 씨, 그가 소리쳤다. 차 안에서. 그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웠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다. 경적을 울렸다. 소희가 놀라서 돌아봤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너무 밝았다. 처음에 소희는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온 줄 알았다. 은정이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포하러 온 것이라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노란 장갑을 들어 올렸다. 마치 방패처럼. 여기 증거가 있어요. 그녀가 외쳤다.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태경이 차에서 뛰어나왔다. 정장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비싼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소희에게 달려갔다. 소희 씨, 그가 절박하게 불렀다. 소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저한테 뭘 더 하시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섞여 있었다. 이미 해고하셨잖아요. 위협도 하셨고요. 아닙니다. 태경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항복의 제스처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은정이 하는 짓을 다 봤어요. 소희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무슨 영상이요? 부엌 카메라요. 오후 2시. 태경이 숨을 헐떡였다. 은정이 자기 가방에서 약물을 꺼내서 주스에 섞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그걸 마시고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옳았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럼 이제 믿으시는 거예요? 이제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이 몇 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이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태경이 고개를 숙였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절박했다. 지금은 하람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은정이 오늘 저녁 주사에 과다 투여를 했습니다. 태경이 빠르게 설명했다. 하람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도윤이도 위험해요. 은정은 당신을 범인으로 몰아쓰려고 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소희는 비틀거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하람이가, 도윤이가 도와주세요. 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절박한 몸짓이었다. 당신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진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필요해요. 소희는 망설였다. 그녀를 해고한 남자였다. 모욕한 남자였다. 위협한 남자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란 장갑을 내려다봤다. 그 안에 숨겨진 약병을,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차에 타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태경의 재킷 깃을 잡았다. 만약 아이들이 죽으면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은정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저도 같이요. 태경이 말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제가 이 모든 걸 허락했으니까요. 만약 아이들이 죽으면 저도 같이 죽는 겁니다. 두 사람은 차로 달려갔다. 젖은 옷이 시트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태경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포효했다. 차가 급발진했다.
방향을 돌려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소희는 노란 장갑을 꽉 쥐었다. 그 안에 작은 약병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태경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속도계 바늘이 위험 구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버텨요 하라마 도윤아. 소희가 중얼거렸다. 파란 아줌마가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줘. 태경도 속으로 기도했다. 그는 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기도했다. 제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폭풍우 속을 차는 질주했다. 희망과 절망 사이 어딘가를 향해 차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빗속을 달렸다. 소희는 노란 장갑을 부적처럼 꽉 쥐고 있었다. 태경은 계속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전화를 했다. 무슨 약물인지 알아요? 태경이 소희에게 물었다. 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의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관찰했다. 약병의 라벨을 몰래 봤다. 석신일콜린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발음했다. 근육 이완제예요. 수술할 때 쓰는 거라고 들었어요. 태경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는 그 약을 알았다. 예전에 자신이 수술받을 때 마취의가 설명했었다. 호흡 근육까지 마비시킨다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위험하다고. 맙소사. 그가 속삭였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질식사시킬 뻔했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다. 빨간 불빛이 회전하며 밤을 밝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다녔다. 경찰차도 2대 서 있었다. 태경이 차를 급정거시켰다. 2 사람이 뛰어내렸다. 현관에서 은정이 울며 구급대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해고된 청소부가 뭔가를 먹인 것 같아요. 그녀가 히스테리적으로 외쳤다. 그 여자가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았거든요. 소희를 본 순간 은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경찰 2명이 소희에게 다가왔다. 손을 경찰봉에 갖다 댔다. 잠깐! 태경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 사이에 섰다. 사업가의 권위가 목소리에 실렸다. 아무도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가 경찰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모든 것을 녹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닥치세요. 태경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구급대원 중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저희 집 부엌과 거실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은정 씨가 오늘 오후 2시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아이들 음료에 섞는 영상이 있어요. 구급대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약물이죠? 소희가 앞으로 나섰다. 노란 장갑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이것이 그녀가 사용한 병이에요. 석신일콜린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약병을 건넸다. 검사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구급대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동료에게 돌아서서 외쳤다. 프로토콜 변경, 근육 이완제 과다 투여 의심, 즉시 인공호흡 준비하고 해독제 투여 시작. 팀이 재빨리 움직였다. 은정은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전문 간호사예요. 그래서요? 경찰 1명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간호사라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보장은 없죠. 그가 수첩을 꺼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은정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른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어디 가시려고요, 선생님? 구급대원들이 하람과 도윤을 들것에 실었다. 아이들은 의식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랬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다. 태경은 아들들을 보며 비틀거렸다. 무릎이 풀렸다. 하람아, 도윤아. 그가 속삭였다. 구급대원이 그를 봤다. 아버님이시죠? 같이 가셔야 합니다. 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희를 돌아봤다. 같이 가주시겠어요? 소희는 놀랐다. 그가 자신을 초대하고 있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 곁에 있어야죠. 2 사람은 구급차에 올랐다. 태경은 하람 옆에 앉았다. 소희는 도윤 옆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윤의 작은 손을 잡았다. 파란 아졸마가 여기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이 울렸다.
밖에서 은정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구급차 안에서 기계들이 삑삑거렸다. 하람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했다. 구급대원이 주사를 놓았다. 해독제였다. 병원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코드 레드로 이송합니다. 태경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죽지 마. 그가 간절히 속삭였다. 제발 죽지 마.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바보였어. 하지만 죽지는 마. 소희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께 매달렸다.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순수한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갑자기 하람의 모니터가 급격히 소리를 냈다. 평평한 선이 화면에 나타났다. 심장이 멈췄다. 심정지, 구급대원이 외쳤다. CPR 시작.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태경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소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구급대원이 하람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생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독 환자 둘, 심정지 1명. 구급대원이 외쳤다. 들것이 재빨리 내려졌다. 하람은 여전히 CPR을 받고 있었다. 도유는 의식이 없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다. 중환자실로 의사가 명령했다. 들것들이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태경과 소희가 뒤따라 뛰었다. 하지만 중환자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막았다. 가족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태경이 항의했다. 제 아들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진이 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태경과 소희는 복도에 남겨졌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다. 느리게, 고통스럽게 느리게. 태경은 벽에 기대섰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머리를 손에 묻었다. 몸이 떨렸다. 제 잘못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소희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파란 청소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장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속았어요. 은정이 전문가였으니까요. 아니에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실을 보여줬을 때도 거부했어요. 제 아들들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가 소희를 바라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을 모욕했어요. 위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희가 말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각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조용했다. 가끔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지나갔다. 그들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태경은 벽의 시계만 바라봤다. 소희는 노란 장갑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침내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태경이 벌떡 일어났다. 제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람군은 심정지에서 회복했어요. 태경의 무릎이 다시 풀렸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계속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강력한 근육 이완제가 검출되었어요. 고농도였습니다.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완전히 배출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뇌 손상은 없나요? CT 촬영 결과 뇌는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빨리 조치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태경이 긴장했다. 다리 근육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해 더 악화되었어요. 재활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걷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태경이 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 그가 망설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요.
소희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다. 아이들은 걸을 수 있어요. 그녀가 단언했다. 이미 한 번 걸었거든요. 제가 봤어요. 오늘 오후에 뛰기도 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정말입니까? 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육이 있어요. 그냥 깨워야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의사는 회의적으로 보였다. 의학은 틀렸어요. 소희가 끼어들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아이들한테는 근육 위축증이 없었어요. 약물 중독이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태경을 돌아봤다. 사장님도 봤잖아요. 아이들이 뛰는 걸.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의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이건 특수한 경우네요. 표준 재활 프로토콜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소희를 쳐다봤다. 당신이 그들을 도왔다고요? 네. 소희가 말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놀았어요. 그냥 놀이였어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흥미롭군요. 의사가 말했다. 퇴원 후에 당신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가 문을 가리켰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태경과 소희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침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람과 도윤이 누워 있었다. 기계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삑삑거리는 소리, 숨쉬는 소리, 생명의 소리들. 태경은 하람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들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소희는 도윤 곁에 섰다. 노란 장갑을 가만히 아이의 베개 옆에 놓았다. 파란 아줌마가 여기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노란 장갑도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킬 거야. 그날 밤 두 어른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켜보고 기다렸다. 기적을 바라며. 새벽이 밝아왔다. 중환자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태경은 의자에서 잠들지 못했다. 등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소희는 바닥에 앉아 도윤의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다. 파란 청소복이 구겨져 있었다. 기계들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규칙적인 리듬, 생명의 증거. 태경은 하람의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창백함이 조금 덜했다. 입술에 약간의 색이 돌아왔다. 갑자기 하람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작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태경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람아,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빠 목소리 들려? 하람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빛이 너무 밝았다. 아이가 찡그렸다. 태경은 재빨리 불을 조금 어둡게 조절했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해. 하람이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곳이었다. 무서운 기계들이 있었다. 아이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다.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다. 하람아, 괜찮아. 태경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안전해. 하지만 하람은 계속 두려워했다.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엄마. 아이가 약하게 속삭였다. 엄마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아이는 기억했다. 엄마의 따뜻함을. 바로 그때 소희가 깼다. 하람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하람의 침대로 다가갔다. 노란 장갑을 들어 올렸다. 하람아.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파란 아줌마야. 기억나? 하람이 소희를 봤다. 눈에 인식이 떠올랐다. 파란 아줌마?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 맞아. 소희가 미소 지었다. 노란 장갑을 하람에게 보여줬다. 노란 장갑도 여기 있어. 너를 지키러 왔어. 나쁜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 하람의 호흡이 천천히 안정되었다. 아이가 장갑을 바라봤다. 안전의 상징, 보호의 상징. 은정 선생님은? 아이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없어.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약속해. 하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잠이 든 게 아니었다. 그냥 쉬고 있었다. 평화롭게. 태경은 소희를 바라봤다. 감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희는 이해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전 10시쯤 도윤도 깨어났다. 하람보다 더 조용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희가 다가갔다. 도윤아, 파란 아줌마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희를 봤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노란 장갑, 아이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 소희가 장갑을 보여줬다. 너를 위해 계속 가지고 있었어. 도윤이 손을 뻗었다. 장갑을 만지고 싶어 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아이 손에 놓았다. 도윤이 그것을 꼭 안았다. 마치 보물처럼 의사가 회진을 왔다. 아이들을 검진했다. 회복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가 말했다. 이틀 정도 더 관찰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태경이 물었다. 재활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해요.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소희가 나섰다. 저는 아이들을 알아요.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퇴원 후 재활 계획을 같이 세우시죠. 전통적인 물리치료와 당신의 방법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은 소희를 돌아봤다.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 아들들의 재활 치료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요. 계약서도 쓰고 보험도 들고 정당한 급여도 드리고요. 소희는 놀랐다. 저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경이 말했다. 사랑이요. 당신은 제 아들들을 사랑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일주일 후에는 퇴원했다.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다. 은정이 사용했던 모든 약물이 버려졌다. 의료 장비들도 정리되었다. 대신 재활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었다. 평행봉, 매트, 운동용 공들. 소희가 선택한 것들이었다. 저택의 거대한 거실이 재활센터로 변했다. 첫날, 소희는 노란 장갑을 끼고 아이들 앞에 섰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험을 시작해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다리를 다시 깨우는 모험이요. 하람과 도윤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다리는 약했다. 하지만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아플까요? 하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은 아플 거야. 소희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파란 아줌마가 함께 있을 거야. 노란 장갑도. 그리고 그녀가 태경을 가리켰다. 아빠도. 태경이 앞으로 나섰다. 정장이 아니라 편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아빠도 같이 할 거야.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이제 아빠는 여기 있어. 매일.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였다. 진실과 사랑으로. 폭풍 후의 밤으로부터 3주가 흘렀다. 성북동 대저택은 완전히 변했다. 값비싼 수입 가구들이 벽 쪽으로 밀려났다. 거실 중앙에는 재활 운동 매트, 평행봉, 그리고 물리치료 기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고요함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를 하람과 도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채웠다. 코박스 박사가 세션을 지휘했다. 독일에서 온 유명한 물리치료사였다. 그의 방법은 냉혹하고 임상적이었다. 쭉 펴, 더. 그가 명령하듯 소리쳤다. 하람의 굳은 다리를 강제로 잡아당겼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날카롭고 절망적인 소리였다. 거실 문 근처에 서 있던 태경이 몸을 떨었다.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다. 아파요. 태경이 작게 중얼거렸다. 무력한 목소리였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코박스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냉정하게 말했다. 진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가 계속 하람의 다리를 구부렸다. 도윤은 형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다. 자기 차례가 올까봐 두려웠다. 몸을 떨었다. 소희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노란 장갑을 낀 채 거실을 가로질렀다. 아이들이 이제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 장갑이었다. 소희가 하람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코박스에게 말했다. 놔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코박스가 항의했다. 제 기술은 과학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소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다. 전
2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알아요. 소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이 패닉 상태예요. 긴장한 근육을 억지로 늘리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녀가 하람의 떨리는 다리를 가리켰다. 봐요. 근육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경직되고 있어요. 코박스가 비웃었다. 놀이와 춤으로 근육 위축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태경을 돌아봤다. 사장님, 이 사람이 전문적인 치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태경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코박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데이터가 있었다. 과학이 있었다. 하지만 하람의 얼굴을 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공포로 가득한 눈, 그리고 소희를 봤다. 노란 장갑을 낀 손으로 하람을 부드럽게 안고 있는 모습을, 아이가 그녀에게 안기며 안정을 찾는 모습을. 제 아이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태경이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업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고통만 주는 치료는 치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코박스가 당황했다. 제 방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고요. 사장님께서 저를 직접 초청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 번 틀렸어요. 이번에도 틀렸나 봅니다. 그가 소희를 봤다. 당신 방법으로 해보세요. 코박스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전문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 명성을 아십니까? 그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평생 걷지 못해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나가세요. 태경이 조용히 말했다. 문을 가리켰다. 코박스는 분노하며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하람이 조심스럽게 소희를 올려다봤다. 파란 아줌마가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소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놀 거야. 재미있게 놀면서 다리를 깨울 거야. 태경이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앉았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 있었다. 아빠도 같이 놀아도 돼? 그가 어색하게 물었다. 하람과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봤다. 아빠가 바닥에 앉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말요? 도윤이 물었다. 정말이야. 태경이 대답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앞으로는 아빠가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너희와 함께. 소희가 노란 장갑을 보여주었다. 그럼 모험을 시작해볼까? 다리를 깨우는 모험?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통이 아닌 희망에. 첫 세션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소희는 노란 장갑을 인형처럼 움직였다. 안녕, 나는 노란 장갑이야. 그녀가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희와 함께 모험을 떠날 거야. 하람과 도윤이 웃었다. 처음으로 재활치료실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먼저 다리에게 인사해야 해. 소희가 장갑을 하람의 다리에 가져갔다. 안녕 다리야,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구나. 이제 깰 시간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다리를 마사지했다. 코박스가 했던 것처럼 잡아당기지 않았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태경은 옆에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하지만 하람의 얼굴을 보았다. 아이가 편안해했다. 웃고 있었다. 코박스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사장님도 해보세요. 소희가 태경에게 말했다. 도윤이 다리를 마사지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요. 태경이 당황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업 협상은 할 수 있었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다리를 만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부드럽게요. 소희가 격려했다. 사랑을 담아서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태경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작은 다리를 만졌다. 너무나 가늘었다. 뼈가 만져졌다. 가슴이 아팠다. 아빠가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미안해. 도윤이 아빠를 올려다봤다. 안 아파요. 임을 아이가 말했다. 파란 아줌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아파요. 그날 오후 소희는 평행봉을 기차 선로라고 불렀다. 우리는 지금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거야. 그녀가 설명했다. 저 끝까지 가면 보물이 있어. 끝에는 하람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놓았다.
아이가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다. 다리가 떨렸다. 힘들었다. 아파요. 하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알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험은 항상 조금 아파. 하지만 아픔이 나쁜 게 아니야. 다리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야. 그녀가 노란 장갑을 흔들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 파란 아줌마, 노란 장갑, 그리고 아빠도. 태경은 반대편에 서서 손을 벌렸다. 아빠한테 와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람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걸음. 평행봉을 꽉 잡고 5걸음. 후에 태경의 품에 쓰러졌다. 했어요. 하람이 외쳤다. 기차 여행 했어요. 정말 잘했어. 태경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일찍 일어났다. 회사에 가지 않았다. 부회장에게 전화했다. 당분간 제가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중요한 회의만 화상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투자자들이, 부회장이 항의했다. 투자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태경이 잘라 말했다. 제 아들들은 기다릴 수 없어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소희는 주방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감동받았다. 이 남자가 정말 변하고 있었다. 돈과 권력보다 가족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션이 끝난 후 소희는 오래된 주사기와 약병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일으켰는지. 태경이 조용히 다가왔다. 큰 박스를 들고 있었다. 같이 버려요. 그가 말했다. 함께 그들은 모든 나쁜 기억들을 박스에 넣었다. 주사기, 약병, 은정이 남긴 모든 것들. 태경이 박스를 들어 올렸다. 이제 끝났어요. 그가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하세요? 소희가 물었다. 제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태경이 대답했다. 그들은 박스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를 버리는 의식이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태경은 아이들 방에 앉아 있었다. 하람과 도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소희가 문간에 나타났다. 사장님, 쉬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태경이 말했다. 제 아들들을 구해주셔서요. 그리고 저도요. 저를 진짜 아버지로 만들어주셔서요. 소희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저도 감사해요. 가족을 주셔서. 그녀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 코박스가 떠난 후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재활은 더 이상 고문이 아니었다. 놀이가 되었다. 소희는 매일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냈다. 평행봉은 어느 날은 기차 선로가 되었고 다른 날은 다리가 되었다. 저 다리를 건너면 용을 만날 수 있어. 그녀가 하람에게 말했다. 아이가 흥미를 보였다. 무슨 용이요? 하람이 물었다. 착한 용이지. 소희가 노란 장갑을 용처럼 움직였다. 네가 용감하게 다리를 건너면 용이 선물을 줄 거야. 하람이 평행봉을 잡고 걸었다. 다리가 떨렸다. 땀이 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끝에 도착하자 소희가 작은 장난감 용을 주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재활 매트는 산이 되었다. 이 산을 올라가면 구름 위에 닿을 수 있어. 소희가 설명했다. 도윤이 기어 올라가려고 했다. 팔 근육을 사용했다. 다리도 조금씩 밀어냈다. 정상에 도착하자 소희가 박수를 쳤다. 세계 최고의 등산가. 태경은 처음에는 관찰만 했다. 회의적이었다. 이런 게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를 보았다. 도윤이 혼자서 3초 동안 섰다. 하람이 도움 없이 장난감을 집었다. 의학 보고서에 쓸만한 진전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에서의 승리였다. 봤어요. 소희가 태경에게 물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가 되어.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옳았어요. 전부 다요. 그가 인정했다. 저는 너무 큰 그림만 보려고 했어요. 완벽한 결과만 원했고요. 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저택에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아침에는 아이들의 웃음, 오후에는 놀이소리, 저녁에는 가족의 대화. 태경은 변했다.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다.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놀았다. 노래를 불렀다. 음치였지만 아이들은 좋아했다. 어느 날 오후 태경이 부엌에 들어갔다.
소희가 오래된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거짓 진단서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들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이에요. 태경은 말없이 큰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다. 같이 버려요. 그가 말했다. 함께 그들은 모든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의사 소견서, 처방전, 검사 결과, 모두 다. 이제 끝났어요. 태경이 봉투를 묶으며 말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소희가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감사해야죠. 태경이 대답했다. 제게도 기회를 주셔서요.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몇 주가 흘렀다. 작은 기적들이 계속되었다. 하람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났다. 도윤이 평행봉 없이 몇 걸음을 걸었다. 매번 소희와 태경이 함께 축하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고 포옹을 나눴다. 태경은 이제 달라졌다. 회사 일을 줄였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아이들과 함께했다. 이사회가 불만을 표했다. 사장님이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십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태경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할 수 있죠. 회사는 당황했다. 하지만 태경은 확고했다.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했다. 태경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제 아들들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주식 상승보다 가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소희는 태경의 변화를 지켜봤다. 감동받았다. 이 차갑고 거만했던 남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대화했다. 아이들의 작은 승리에 눈물을 흘렸다.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저녁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파란 아줌마는 언제 떠나요? 아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소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계약직이었다. 언젠가는 떠나야 했다. 하지만 태경이 대신 대답했다. 파란 아줌마는 안 떠나.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소희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다.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다. 행복해서. 드디어 집을 찾았다고 느껴서. 몸은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다. 하람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새벽 2시,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깼다. 은정 선생님이 와요. 아이가 울부짖었다. 주사기 들고 와요. 태경은 처음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소희에게 맡겨야 할까? 하지만 넷째 날 밤 그는 용기를 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람이 침대에서 떨고 있었다. 땀에 젖어 있었다. 하람아, 아빠야.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괜찮아, 꿈이었어. 은정은 여기 없어. 정말요? 하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안 와요. 절대 안 와. 태경이 약속했다. 은정은 지금 감옥에 있어. 다시는 너희한테 올 수 없어. 그가 아들을 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하람이 아빠 품에 파고들었다. 작은 몸이 여전히 떨렸다. 무서워요. 하람이 속삭였다. 알차무 태경이 대답했다. 아빠도 무서워. 너희를 잃을까봐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약속해. 도윤의 트라우마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어떤 종류의 튜브나 병을 보면 패닉에 빠졌다. 심지어 치약 튜브도. 어느 날 아침 소희가 주방에서 케첩병을 꺼냈다.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달려갔다. 몸을 웅크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윤아, 이건 그냥 케첩이야. 소희가 병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계속 떨었다. 소희가 노란 장갑을 끼고 천천히 다가갔다. 봐, 노란 장갑이 여기 있어. 너를 지킬 거야. 도윤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식사 시간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병과 용기를 확인했다. 혹시 약이 들어있지 않은지. 태경은 이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몸의 회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마음도 치유해야 했다. 그는 아동 심리학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가장 비싼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았다. 여러 상담을 한 후 박 선생님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다. 화려한 이력서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랐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다. 아이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박 선생님이 태경과 소희에게 설명했다. 믿었던 어른이 그들을 해쳤으니까요.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려워할 거예요. 저도요? 태경이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에 아픔이 담겼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아버님을요. 미안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사장님께서 은정을 선택했고 소희 씨를 내쫓았어요. 아이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요카의 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시간과 일관성으로 얻는 거죠. 매일 나타나세요. 매일 사랑을 보여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뢰가 재건될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소희가 물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박 선생님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트라우마는 빨리 치유되지 않아요.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요. 태경은 그날 밤 결심했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었다. 평생이 걸려도 괜찮았다. 그는 매일 아이들 곁에 있을 것이다. 아침에 첫 번째로 보는 얼굴이 되고 밤에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다. 태경이 직접 아이들을 깨웠다. 좋은 아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커튼을 열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목소리가 단조로웠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다. 목소리에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다. 동물 소리를 흉내냈다. 아이들이 웃었다. 밤에 악몽을 꾸면 태경이 달려갔다. 매번 지치지 않고 아빠가 여기 있어. 그가 반복했다.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한 달 후 하람이 처음으로 악몽 없이 밤을 보냈다. 태경은 아침에 그 사실을 알고 울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도윤도 천천히 나아졌다. 여전히 병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소희와 태경이 함께 있으면 조금 더 용감했다. 이건 약병이 아니야. 이 소희가 설명했다. 주스야. 봐, 내가 먼저 마셔볼게. 그녀가 마셨다. 맛있어. 너도 한 모금 마셔볼래? 도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정말 주스네요. 그래, 정말 주스야. 이 태경이 말했다. 이제 나쁜 건 없어. 아빠가 다 확인했어. 치유는 느렸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가능했다. 함께라면 2달이 지났다. 진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하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혼자서 섰다. 흔들렸다. 팔을 벌려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또 한 걸음. 소희를 향해서 파란 아줌마 하람이 외쳤다. 봐요. 혼자 걸어요. 소희는 눈물이 쏟아졌다.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와, 하람아. 이리 와. 하람이 5걸음을 더 걸었다. 그리고 소희의 품에 쓰러졌다. 둘 다 울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태경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다시 해봐.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아빠가 찍을게. 하람이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태경은 영상을 찍었다. 아들의 모든 움직임을, 모든 표정을. 대단해, 하람아. 그가 환호했다. 도윤도 발전했다. 평행봉을 잡고 1분 이상 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다. 봐요, 아빠.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 강해졌어요. 정말 강하구나. 태경이 말했다. 목이 메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들이야.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침묵의 무덤이 아니었다. 생명의 집이었다. 웃음소리, 발걸음소리, 노래소리가 가득했다. 재활운동은 더 이상 고문이 아니었다. 모험이었다. 소희는 매일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 어느 날은 보물찾기, 다음 날은 장애물 코스, 노란 장갑은 마법의 요정이 되었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보호했다. 태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다. 직접 참여했다. 바닥에 누워 아이들과 함께 스트레칭했다. 평행봉 옆에 서서 응원했다. 노래를 불렀다. 여전히 음치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태경은 교육 전문가를 고용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모든 것은 소희 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가 재활 책임자입니다. 그녀의 말이 최종 결정입니다. 소희는 놀랐다.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어요. 당신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태경이 말했다. 아이들의 신뢰와 사랑을요. 그게 어떤 자격증보다 가치 있어요. 어느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하람과 도윤이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태경과 소희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갑자기 도윤이 블록을 내려놓고 소희를 봤다. 파란 아줌마.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제 떠나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소희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녀는 태경을 봤다.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태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도윤을 부드럽게 봤다. 파란 아줌마는 안 떠나.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떠나. 정말요? 하람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이야.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란 아줌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은 떠나지 않아.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태경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사장과 직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소희에게 달려와 안겼다. 안 떠나요? 하람이 확인했다. 안 떠나. 소희가 두 아이를 꽉 안으며 말했다. 절대 안 떠나. 약속해. 만세. 도윤이 외쳤다. 파란 아줌마가 우리 가족이래. 그날 밤 소희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갈망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있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처음으로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다. 정원에 가고 싶어요. 하람이 말했다. 풀을 만지고 싶어요. 태경과 소희는 눈빛을 교환했다. 준비됐을까? 아이들이 충분히 강할까? 하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고 동의했다. 좋아. 태경이 말했다. 가자. 정원으로 나가는 것은 작은 원정이었다. 하람은 평행봉을 사용했다. 도윤은 태경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나섰다. 햇빛이 얼굴을 비췄다. 따뜻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잔디다. 도윤이 외쳤다. 잔디에 손을 대고 싶어 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아들을 잔디 위에 앉혔다. 도윤이 풀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기분 좋아요. 근도 하람도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랗다. 아이가 말했다. 하늘이 진짜 파래요. 소희와 태경은 옆에 앉았다. 아이들과 함께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새가 날아갔다. 세상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일부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감사해야죠. 태경이 대답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그들은 오래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가족처럼. 마침내 완전한 가족처럼. 회복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은정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변호했다. 거짓말로 가득한 변호였다. 저는 태경 사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은정이 증언석에서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연습한 것 같았다. 아이들을 조용히 만들라고 하셨어요. 평화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이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실의 조각이 있었다. 그는 평화를 원했다. 조용함을 원했다. 아이들의 존재조차 잊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은정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했다. 헤드라인이 잔인했다. 재벌 아버지 아들들 약물 중독 방치, 성북동 저택의 비극,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양심 기자들이 저택 앞에 진을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태경의 회사가 타격을 입었다. 주가가 폭락했다. 대형 계약 2건이 취소되었다.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사장님께서 사임하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요. 거절합니다. 태경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들이
제 주식이나 회사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사회가 원하시면 저를 해임하세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습니다. 소희는 이 모든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그녀가 태경에게 권했다. 사장님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변호로 진실을 가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인정할 거예요. 일주일 후 태경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이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태경은 준비된 연설문 없이 섰다. 정장을 입었다. 하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제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떻게 아이들을 무시했는지, 어떻게 은정을 맹목적으로 신뢰했는지, 어떻게 소희의 경고를 무시했는지. 저는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제 아들들이 고통받는 동안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했어요.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은정을 고소하지 않으신 건가요?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셨나요? 아이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태경은 각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은정은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환경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사장님도 피해자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아니요.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자는 제 아들들 뿐입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다른 종류의 가해자지만 여전히 가해자예요. 카메라 뒤에서 소희가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을 흘렸다. 이 남자의 용기를 보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자신을 비난하는 용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조금 바뀌었다.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경의 정직함을 존중했다. 적어도 그는 책임을 인정했다. 돈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않았다. 재판이 계속되었다.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영상 녹화, 약물 분석, 의료 기록, 은정의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졌다. 그녀의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강은정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의료 면허는 영구 박탈됩니다. 은정이 무너졌다,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끌려갔다. 법정을 나갔다.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은정이 감옥에 가도 아들들의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정의는 이루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람과 도윤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그들이 외쳤다. 태경이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아빠가 나쁜 사람을 잡았어요? 하람이 물었다. 응? 태경이 대답했다. 나쁜 사람은 이제 갈 수 없어. 다시는 너희를 해칠 수 없어. 좋아요. 도윤이 말했다.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 태경이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태경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악몽 없이, 죄책감 없이 마침내 용서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적인 소용돌이가 진정되자 태경은 온전히 아들들의 삶에 집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아이들보다 먼저 조용히 그들의 방에 들어가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평화로운 얼굴들, 고통 없는 잠. 이 순간이 그에게는 기도였다. 태경은 변했다.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존재하는 아버지였다. 그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하람이 힘들 때 코를 찡그리는 것, 도윤이 새로운 동작을 시도할 때 진지해지는 것. 이 작은 신호들이 이제는 그에게 보였다. 소희는 여전히 재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부드럽게 지도했다. 도전을 회피하지 않았다. 더 할 수 있어. 그녀가 하람에게 말했다. 한 걸음만 더. 나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아이가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걸었다. 소희는 요구했다.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 차이를 이해했다. 노란 장갑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단순한 청소 장갑이 아니었다. 힘의 상징이었다.
보호의 상징이었다.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마법의 힘을 가졌다. 노란 장갑이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도윤이 말했다. 어느 날 태경이 자신도 노란 장갑을 사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었다. 시장에 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집에 와서 끼고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봐, 아빠도 마법 장갑 있어. 하람과 도윤이 웃었다. 아니에요, 아빠. 하람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요. 파란 아줌마 장갑만 진짜예요. 처음에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곧 이해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가 인정했다. 파란 아줌마의 장갑이 특별하지. 자신의 역할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영웅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아버지면 충분했다. 태경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직접 펜으로 느낌을 기록했다. 생각을, 후회를, 희망을. 아이들이 언젠가 읽을 수 있도록 모아두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썼다. 하람아, 오늘 네가 5걸음을 혼자 걸었어.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았지. 그 순간 아빠는 깨달았어. 네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네가 아빠한테 용기를 가르쳐줘. 고마워. 다른 편지에는 도윤에게 이렇게 썼다. 도윤아, 오늘 네가 주사기 그림을 봤을 때 울지 않았어. 떨기는 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지. 아빠보다 훨씬 더 용감해. 아빠는 너를 보면서 배워. 두려움에 맞서는 법을. 가장 긴 편지는 둘에게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빠는 너희에게 최악의 아버지였어. 돈을 주고 관심을 사려고 했지. 하지만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더라. 너희는 아빠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너희는 아빠를 독보다 더 나쁜 것에서 치유해줬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말이야. 어느 날 오후 소희가 태경의 서재에서 청소하다가 편지들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하나를 펼쳐 읽었다. 눈물이 났다. 이 편지들은 한 남자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기록이었다. 소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놓았다. 하지만 하나는 자신의 청소복 주머니에 넣었다. 가장 감동적인 것.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다시 읽었다. 너희는 아빠를 치유해줬어. 독보다 더 나쁜 것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녀는 그 편지를 작은 봉투에 넣어서 보관했다. 증거로. 진정한 재활은 다리나 팔의 재활만이 아니라는 증거. 영혼의 재활이기도 하다는 증거. 다음 날 태경이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소희를 찾았다. 혹시 제 서재에서 편지 하나를 보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가 얼굴을 붉혔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태경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사실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가르쳐줬으니까요.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아니에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안에 이미 있었어요. 저는 그냥 깨우는 것을 도왔을 뿐이에요. 태경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태경 씨. 소희가 미소 지었다. 기억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이 있었다. 이야기가 있었다. 하람이 새로운 농담을 했다. 도윤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태경은 경청했다. 진심으로. 소희는 옆에서 미소 지었다. 식사 후 하람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 우리 행복해요. 태경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응, 아들아, 우리는 행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야. 그게 더 중요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람이 말했다. 그리고 아빠를 안았다. 도윤도 합류했다. 소희가 그들을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재활이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에, 가족에, 서로를 향한 사랑에. 재활 세션은 이제 신성한 의식이 되었다. 아침 8시 실내 운동, 오후 2시 야외 활동, 저녁 6시 스트레칭과 마사지. 매일 같은 리듬.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희가 매일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정원이 변신했다. 소희는 그곳을 즉석 놀이터로 만들었다. 밧줄을 나무에 묶었다. 매트를 잔디 위에 깔았다. 천으로 만든 고리를 낮게 달았다. 모든 것이 아이들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재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도윤이 장애물 코스를 하고 있었다. 밧줄을 잡고 한 발씩 내디뎠다.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다. 거의 끝에 도달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발이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땅에 쓰러졌다. 처음에 모두가 달려갔다. 태경이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소희가 손으로 막았다. 기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윤이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해요. 도윤은 땅에 누워서 울었다. 아프지 않았다.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좌절감이 밀려왔다. 못하겠어요. 아이가 외쳤다. 저는 약해요. 소희가 천천히 다가갔다. 노란 장갑이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도윤 옆에 앉았다. 도윤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넘어질 때마다 내 근육이 배워.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하지만 아파요. 도윤이 흐느꼈다. 알아.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장은 항상 조금 아파. 하지만 그 아픔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봐. 그녀가 자신의 팔을 보여줬다. 작은 흉터가 있었다. 파란 아줌마도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어. 이 흉터 봐. 자전거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거야.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도윤이 흉터를 만졌다.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안 아파. 소희가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내가 용감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줘.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다. 소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먼지를 털었다. 다시 해볼게요. 아이가 말했다. 눈에 결심이 담겼다. 태경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가슴이 가득 찼다. 감정으로 소희를 바라봤다. 이 여자는 학위가 없었다. 의료 면허도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영혼을 만졌다. 그리고 태경의 영혼도. 그는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매일 조금씩,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녀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녀의 끝없는 인내심에.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선을 넘지 않았다. 소희를 존중했다. 여성으로서, 구원자로서, 아이들의 두 번째 엄마로서. 소희도 알았다. 태경의 시선을, 바뀐 태도를.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침묵의 휴전이 있었다. 감사 이상의 무언가를 천천히 쌓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태경은 소희가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쳐 보였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녔다. 그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다.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소희가 차를 받으며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별이 하늘에서 빛났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개는 보였다. 저도 흉터가 있어요. 태경이 갑자기 말했다.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 긴 흉터가 있었다. 사업 초기에 사고가 났었어요. 공장 현장에서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소희가 흉터를 봤다.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어요. 태경이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일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냉혹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잘못 배운 거였어요. 흉터는 냉혹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살아남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어린 시절에 대해, 재시작에 대해. 소희는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가족이 없었던 것. 태경은 감정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다. 둘 다 다른 방식으로 고아였다. 손을 잡지 않았다. 키스하지 않았다. 약속하지 않았다. 단지 2개의 부서진 영혼이 서로를 알아봤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계속 가요.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미소를 지었다. 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가죠. 그는 이해했다. 사랑은 폭풍처럼 오지 않았다. 재활처럼 왔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아플 때도. 그러나 계속. 아이들이 나아지는 동안 태경은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틀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4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는 오래된 의료 기록 파일들을 꺼냈다. 스위스 클리닉에서 받은 것들, 두툼한 폴더였다. 밤새 읽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명이 불분명했다. 날짜가 맞지 않았다. 일부 검사 결과가 누락되어 있었다. 태경은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편견 없이 검토할 사람들,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들. 3주 후 그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회의실에서 만났다. 수석 전문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장님, 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아드님들에게 근육 위축증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태경의 세상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검사 결과가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봐요. 그가 2장의 엑스레이를 나란히 놓았다. 이건 원본입니다. 이건 스위스 클리닉에서 제공한 거고요. 차이를 보시겠어요? 태경은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의학 훈련을 받지 않았다. 전문가가 가리켰다. 여기 근육 밀도 원본에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클리닉 버전에서는 디지털로 변경되었어요. 더 어둡게 만들었어요. 마치 위축처럼 보이게요. 왜요? 태경이 속삭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죠? 돈 때문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말했다. 여성이었다. 신경과 의사였다. 스위스 그 클리닉은 의료기기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환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장비를 팔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커미션을 받고요. 태경은 구역질이 났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모든 것이. 4년간의 고통이, 아들들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거짓 진단 때문이었다. 돈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했다. 스위스 의사, 클리닉 소유주 모두. 하지만 태경에게 진짜 회복은 법정에 있지 않았다. 집에 있었다. 그날 저녁 소희에게 보고서를 보여줬다. 그녀는 조용히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다 읽은 후 서류를 접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경이 항의했다. 이 사람들이 제 아들들의 삶을 훔쳤어요. 그들은 시간을 훔쳤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하람이와 도윤이는 치유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곳에서요.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이제 머리를 가리켰다. 몸은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옳았다. 하람은 이제 짧은 거리를 뛸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뛰었다. 도윤은 뒷마당 지도를 그렸다. 탐험을 계획했다. 악몽은 멈췄다. 음식이 다시 맛있었다. 웃음이 다시 소리를 냈다. 토요일 오후 태경이 결정을 내렸다. 공원에 가자. 그가 말했다. 진짜 공원에.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소희가 놀랐다. 준비됐을까요? 영원히 준비될 수는 없어요. 태경이 대답했다. 어느 순간 뛰어들어야 해요. 그들은 차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남산 공원이었다. 주말이라 가족들로 붐볐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연을 날리고 공을 찼다. 하람과 도윤은 차 안에서 망설였다. 무서워요. 하람이 속삭였다. 아빠도 무서워. 태경이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 함께야. 파란 아줌마도 있고 괜찮을 거야. 그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봤다. 뉴스에서 봤던 얼굴들. 한 여성이 다가왔다. 사장님이시죠? TV에서 봤어요. 태경은 긴장했다. 비난할까? 하지만 여성은 미소 지었다. 아드님들이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용기 있으신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셔서요.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다. 대부분 친절했다. 몇몇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의료 과실, 잘못된 진단, 모두가 고통을 알고 있었다. 소희는 조금 뒤에 서서 지켜봤다. 하람이 다른 아이와 함께 놀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윤이 나무를 올라가려고 했다. 낮은 가지, 태경이 아래에서 지켜봤다. 준비됐다. 잡을 준비가. 갑자기 도윤이 미끄러졌다. 떨어졌다. 하지만 땅에 닿기 전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균형을 잡았다. 스스로 일어섰다. 도움 없이 소희는 그 순간을 봤다.
눈물이 쏟아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식처럼 사랑했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준비되었다. 살 준비가. 몇 달이 더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을이 되었다. 성북동 대저택은 더 이상 침묵의 무덤이 아니었다. 생명이 넘치는 집이었다.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음악 소리, 사랑의 소리. 하람과 도윤은 여전히 완벽하게 걷지 못했다. 때때로 비틀거렸다. 긴 거리는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스스로 옷을 입었다. 스스로 먹었다. 스스로 놀았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다. 태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회사는 여전히 운영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중요한 회의만 참석했다. 나머지는 화상으로 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사회가 불평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제 아들들은 주주들보다 중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소희는 공식적으로 통합치료사로 고용되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보험에 가입했다. 정당한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한 부분에 살았다. 자신의 방이 있었다. 자신의 공간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직원 숙소가 아니었다. 가족의 방이었다. 어느 따뜻한 가을 저녁 태경이 모두를 정원으로 불렀다.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가 말했다. 부드러운 조명이 나무들을 밝혔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다. 태경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소희에게 건넸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소희는 놀라서 상자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노란 장갑 한 켤레가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장갑이 아니었다. 손으로 꿰맨 것이었다. 고급 천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각 장갑에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하나에는 하람, 다른 하나에는 도윤. 이건... 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이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태경이 말했다. 이 장갑으로, 이 사랑으로 이제 그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요. 누가 그들을 구했는지, 누가 그들에게 다시 살 방법을 가르쳐줬는지. 하람과 도윤이 소희에게 달려와 안겼다. 파란 아줌마, 그들이 외쳤다. 소희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다. 장갑을 꽉 쥐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침묵이 흘렀다. 아름다운 침묵이었다. 그러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태경을 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이제 파란 아줌마가 우리 엄마도 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경은 소희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고하게. 소희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그리고 그 손길 안에 모든 대답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너희 엄마야.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원해요. 하람이 외쳤다. 정말 원해요. 그날 밤 모두가 함께 거실에 앉았다. 가족처럼. 하람이 갑자기 일어나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곧 돌아왔다. 오래된 노란 장갑을 들고 있었다. 처음 것, 흙으로 더럽고 해진 것. 이걸로 자고 싶어요. 하람이 말했다. 나쁜 꿈을 쫓아내니까요. 소희가 장갑을 받아서 하람의 베개 옆에 놓아줬다. 그래, 이 장갑들이 항상 너를 지킬 거야. 밤에도 낮에도. 태경은 소희를 서재로 데려갔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 앞에서. 괜찮아요. 소희가 그를 막았다. 저도 원해요. 이 가족을, 당신을, 모든 것을.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태경이 경고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재활이 필요해요. 신체적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완벽한 미래는 아닐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소희가 미소 지었다. 진짜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태경은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그 포옹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고통, 배신,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사랑. 그날 밤
처음으로 태경은 깊이 잠들었다. 악몽 없이, 죄책감 없이.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짜인,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하람과 도윤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희가 그들을 깨우고 있었다. 좋은 아침, 우리 용감한 전사들.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태경은 미소 지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마침내 그는 집에 있었다. 진짜 집에.